예, 중국 근세 중국의 백년국치 두 번째 시간까지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아편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아시아의 패자에서 세계의 종이호랑이 이 동네 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거기에 이제 이 아주 기름을 부은 사건이 결국은 태평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를 살펴봤고, 이어서 이제 또 나라를 망친, 그래서 완벽한 멸망으로 이끄는 장본인이었던 서태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서태후가 이제 그 과정이 뭐 여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에피소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시간도 또 서태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통치 세력이 문란하면 결국은 가장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백성들이 받는 거죠. 지금 표현으로 하면 국민들이 결국은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뭐 그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밀란이 이제 태평천국운한이었고, 이어서 두 번째 밀란이 또 여기 오늘 다루게 될 의화단 사건입니다. 의화단은 난이라고 그러죠. 근데 의화단은 난은 좀 특이한 난이에요. 그냥 보통 난은 이제 군사 집단으로서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 무기를 들고 일으키는데, 이 의화단 사건은 무술 집단들입니다. 의화권이라는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난이라는 것은 뭔가 좀 관심을 끌만한 그런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사기로 만들었어요. 의화권을 익히면 도창분립, 그러니까 칼도 창이죠. 칼과 창을 쑤셔도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얼른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요, 차력술 같은 거 하게 되면 실제로 막 그 매를 때리고 그래도 뭐 썽썽했던 그런 이제 차력술사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걸 이 페이크 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다 철갑으로 두르고 그걸 칼로 쳐요. 괜찮잖아요. 철갑 둘렀으니까 몸 안에는 소위 이 요즘 같은 방탄복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런 쇼를 통해 가지고 막 전국적인 인기를 끌은 도창불입을. 그런데 의화권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주로 이제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교통수단부터 바뀝니다. 과거에 나룻배를 탔던 사람들이 증기선을 타게 되고, 또 마차나 인력거를 끌었던 수레를 끌었던 사람들을 자동차로 운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뱃사공과 짐꾼들이에요. 그래서 뱃사공과 짐꾼들이 싹 몰려듭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양 문명, 그거 깨뜨리자. 그 나를 일으켰던 주인공이 양쯔강의 뱃사공 출신 장덕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화단의 두령이 돼요. 그래가지고 의화권을 익히면 창에 찔리고 칼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도창불입이다 해서 무술 사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이 영화로 나왔어요. 과거에 황비용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황비용 2가 의화권을 소재로 다뤘는데, 앞에다가는 철갑을 둘렀으니까 아무리 칼을 치고 창을 쑤셔도 안 되잖아요. 등을 쑤시니까 그냥 죽어. 코미디 같은 영화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영화가 황비용 2에서 주제로 다룬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의화당이 이런 주장을 해요. 외국인을 공격하라. 또 부청 멸량, 청나라를 돕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기독교도 안 되겠다. 교회만 보면 불을 질러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유폐됐던 황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광서제가 있었죠. 그 광서제를 이 서양의 세력들이 보니까 이 서태후 가지고는 도저히 중국이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서제를 다시, 유폐된 광서제를 정치 현장에
끌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서양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양 세력들을 우하단이 공격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서태후가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서태후가 이렇게 이제 각 수령 방백들한테 소위 지방관들에게 지금부터 우하단을 도와라. 그래서 우하단 보호 조칙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하단이라는 게 반란군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쭐해지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코미디를 낳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나 우하단이 서양 오랑캐를 뭐 공격을 하고 교회에다 불을 지르자 하는데 서양에 와 있던 아까 상승군 8개국 있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승군이 드디어 참전을 시작합니다. 이건 청나라 정부가 요구를 해서가 아니고 서양 세력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상승군들이 참전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뭐 때린 대로 넘어가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 서양의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 허베이성에 있는 왕가구 진이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장덕성 두목과 우하단이 그리 집계를 하죠. 거기를 서양 8군 상승군이 공격을 해서 이제 결국은 다 이 패배를 하는데 그래도 장덕성이는 대접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접대가 허술하다고 왕가구진에 거기에 이제 지방 관료들을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왕가구진의 그 현감이 너 도창불입이라는데 한번 칼마다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도창불입 실로 한번 해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장덕성이 사태를 정확히 간파를 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비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미디 같은 우하단은 진압이 되고 마는 거죠. 그 후에 이 광서제가 또 죽습니다. 이제 20살 아니죠. 광서제는 유폐됐었잖아요. 죽었는데 1908년에 죽었는데 2008년이니까 어떻습니까? 딱 100년 후에 광서제 무덤을 발굴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시신에 대해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 성분 조사를 해요. 놀랍게도 비소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겠습니까? 권력자였던 서태후가 죽은 거죠. 결국은 이제 광서제가 죽고 나서 또 3살짜리 황제를 내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또 섭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해 죽습니다. 서태후도. 권력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3살짜리 황제가 영화로도 나왔던 마지막 황제 뿌이입니다. 그 뿌이가 선통제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죠. 근데 비서 독살이 됐다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서태후는 권력 화신이네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왜 결국은 중국이 멸망하고 말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 위안스카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정말 중국 역사에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중국만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조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위안스카이는 영국의 사학자였던 레지널드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중국 역사의 최악의 배신자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레지널드 존스턴이 누구냐면 아까 그 마지막 황제 뿌이 있었죠? 뿌이의 영어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그 영국의 산동 총독을 그 한량을 받아가지고 했던 그런 이제 중국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중국 역사의 최악의 배신자는 위안스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일생에 3번 배신을 합니다. 먼저 광서제 자기가 모셨던 황제를 지금 같으면 수도경비 사령관 직의 안찰사로서 배신을 하고 서태후에 밀고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 배신입니다. 모셨던 황제를 배신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공로로 외무부 상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외무부 장관을 했고 또 아울러서 그 후로 내각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내각 총리 대신을 하면서 또 청나라를 배신해서 청나라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조국을 배신한 거죠. 그 후로 공화제의 총통이 돼가지고 다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하자면 공화국을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의 배신을 하는 배신의 종합판 위안스카이 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근대화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1859년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남성 출신이고요. 지난 시간에 과거 급제자들은 다 천재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계속 2번을 낙방을 했어요. 낙방을 해가지고 이 관료로서 과거 급제를 포기하고 군인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의 양아버지의 친구가 우장칭이라는 장군이었는데 그 밑에 산하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장경이 조선에 출병을 해요. 언제 출병하냐? 이모군란 때 출병을 합니다. 그때 어장경을 따라서 조선으로 이제 출병을 하죠.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장군으로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그 후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모군란으로 민비 정권이 쫓겨나고 누가 집권을 다시 합니까? 대원군이 집권을 하죠. 그런데 대원군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잖아요. 예? 좀 정치를 올바르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청나라 편이 돼서 나라를 망쳐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대원군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장경이 중국으로 납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진으로 납치를 해버리고 다시 민비 정권을 내세우죠. 납치를 할 때 청나라로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위안스카이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민비 정권은 어쩌겠습니까? 위안스카이가 원세계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위안스카이 조선의 아주 최고 은인이죠.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그때 중국군을 그때 친일정권이 세워져서 김옥균의 3.1천하가 시작되죠. 그 3.1천하를 무너뜨린 사람이 또 청나라 군대 위안스카이였습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조선에서 스스로 감국 대신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감시하는 자기가 중국의 대신이다 해서 조선에 딱 있으면서 온갖 행포와 정말 이 소위 요즘 표현으로 빌런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주둔했던 곳이 용산이에요. 그 후로 용산이 군사기지가 돼서 미군이 거기에서 주둔을 하고 요즘 뭐 국방부를 통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까지 용산에 있는 거죠. 그 시작은 바로 위안스카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후로도 중국과 청나라를 오가면서 스스로 조선에 오면 강국 대신 중국에 가면 주한대사 하면서 온갖 빌런 짓을 했는데 이 글씨 한번 보세요. 도봉산에 가면 망월사 아시죠? 망월사에 들어가는 입구의 현판이 위안스카이의 글씨입니다. 보시면 황서제 뭐라고 돼 있고 망월사 옆에 주한 대사 원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선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이제 부인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민비가 최고 실력자 아닙니까? 조선에 최고 규수를 붙여줍니다. 안동 김씨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고 명문가인데 안동 김씨 그 규수를 붙여주는데 이 안동 김씨를 따라온 몸종이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가 거기 왔는데 이제 안동 김씨 그 규수는 자기가 정 부인인 줄 알고 왔죠. 알고 봤더니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번처가 하나 있고 그 후로 이제 첩들이 막 생겨가지고 9명이 됩니다. 1처 9첩이에요. 10명이 되는데 세 번째였습니다. 실제로는 네 번째.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몸종 둘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딱 보니까 몸종도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몸종도 다 자기 첩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안동 김씨를 제일 순서를 앞서야 되겠죠. 나이 순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첩은 이씨, 그 다음에 네 번째 첩이 바로 안동 김씨, 다섯 번째 첩이 오씨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9첩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둡니다. 무려 32명을 둡니다. 그러니까 15아들에 17딸을 두는데 아까 조선인 세 사람 있었죠? 세 분이 7남 8녀를 낳아요. 그 17남 15녀들이 별로 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데 딱 안동 김씨의 소생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원세계의 유한스카이의 후계자가 됩니다. 후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인물도 그럴싸하고 해서 아주 중국의 사공자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유명한. 근데 이 유한 커원이 유명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요. 그가 유한 자루라는 사람입니다. 유한 자루인데 유한 자루도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어요. 그 부인이 더 유명합니다. 부인이 우젠숭이라고 이 오건웅이라는 여성인데 우젠숭 핵폭탄을 만들어낸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여했던 동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우젠숭은 뭐 노벨상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세계 최고 물리학자로 핵물리학자로 세계를 뭐 아주 역사를 바꾸는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스카이의 그 수많은 17남 15녀의 자녀 중에서 그래도 조선인의 피가 흐르는 유한 커원의 이 자녀들이 대단한 중국의 존숭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 조월라이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 선생 가게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빛이 납니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게 중국의 유명한 어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유한스카이가 조선에 아주 해악을 끼쳤는데 조선의 피는 중국을 빛나게 했던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스카이는 이 무술정변 때 유한스카이가 결국은 광서제를 배신하고 서태욱에 밀고를 해서 그 후로 이제 유한스카이는 승승장구하죠. 산동수무는 산동성의 이제 지금 같으면 도지사를 역임을 하고 그래서 의화단 아까 진압에도 참여를 합니다. 아울러서 외무부 장관이 되죠. 외무부 상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것 모셨던 황제를 배신했던 그런 사람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왕조를 또 배신해요. 여기는 그 서진을 일으켰던 사마이 제갈공명의 라이벌했던 사마이 있죠. 저조를 모시다가 결국은 본인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본인의 뭐 물론 사마소 아들 때 그렇습니다만 위나라를 멸망을 시켰던 사마이의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청나라를 배신합니다. 이제 신해혁명이 1911년에 소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이 신해혁명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군부의 실력자인 유한스카이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로서 이제 진압을 하러 가요. 가서 순원과 협상을 합니다. 내한테 권력을 주라. 그러면 내가 청나라 정리해 주겠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청나라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1, 2위를 다투는 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이와 바로 유한스카이가 중국 역사의 최고 역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 대총통이 돼서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됐죠. 그런데 본인이 그 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황제로 또 즉위를 합니다. 중화제국을 만들어서 황제가 돼요. 그런데 중화제국 황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중국에 있는 수많은 군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만에 다시 황제에서 대총통으로 다시 주저앉아요. 그런데 중화제국의 황제가 되기 직전에 일본하고  21개조 밀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권을 넘겨주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지지를 얻는 중국 역사 최고급 매국노, 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매국노라는 어명을 지금도 둘러쓰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이렇게 해서 세 번의 배신을 보여주는 배신을 종합한 위안스카이였습니다. 근데 위안스카이는 그리고 나서 화병으로 죽어요. 요독증으로 죽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만 3개월 만에 또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순원한테 권력을 넘겨줘야 중국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쉽게 다루었던 사람, 예? 여기 리 유안홍이라는 그 당시에 부총통이었어요. 이 사람이. 부총통한테 권력을 넘겨주는데 중국의 군벌들이 이 리 유안홍을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력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중국 내에 군벌 내전이 본격화가 돼가지고 중국이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중국을 갖다가 아주 망쳐놓고 간 사람이 돼버렸죠. 그러면 다음 편은 위안스카이가 함께 같이 나이벌이라면 나이벌이고 또 중국을 이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새롭게 바꿨던 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말 그대로 현재 중국 정부죠.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표현을 했는데 양쪽에서 전부 국부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순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인물이 참 서양 사람 비슷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선각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아가 중산이어서 이제 중산이라고 표현도 하고 손일선 이게 이제 본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옆에 보시면 야센이라고 써지고 일센이라고 돼 있네요. 일선을 일센이라고 읽으면 그것은 중국의 표준어입니다. 북경어. 야센이라고 읽으면 손문의 고향인 꽝조우 말입니다. 광동어. 두 개 중에서 일선이라고 부르냐 야센이라고 부르냐 중국인들이 야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선이라고 쓰고 야센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만이나 또 중국에 가면 이 기념관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야센 또 중산당 또는 야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세 군데가 이 소리 말하자면 중산대학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고 대만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 대학은 유니버시티 오브 손 야센입니다. 이 중국의 혁명가인데 신해혁명을 1911년에 일으켰어요. 그래서 2000년 중국의 천자 황제 제도를 이제 없앤 마감을 시킨 장본인이어서 중국의 최고 근대 사상가라고 표현을 해야죠. 삼민주의는 아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다 배워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생주의 이런 이제 삼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손야센의 대표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부로서 존경과 숙모를 받고 있는 존숭되는 인물이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몽상적 혁명가예요. 이건 뭐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감히 저 손문 선생한테 뭐 몽상 로맨틱한 혁명가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다 여러 기록들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13살 때 하와이로 유학을 가요. 이올라니 스쿨이라는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인데 자기 형이 먼저 하와이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불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보내죠. 지금도 이올라니 스쿨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명문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올라니 스쿨을 나와서 홍콩으로 와가지고 20살부터 6년 동안 박제의학교 의과대학을 다녀서 외과 의사 면허를 받습니다. 의사예요, 의사.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각성을 하면서 나는 사람을 치료하는 인의가 되지 않고 나라를 치료하는 국의가 되겠다 선언을 하고 혁명의 길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25살 때 이제 최초로 중국의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흥중회를 조직을 해서 하와이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꽝저우에서 무장봉기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발각이 됩니다. 누가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 조직원 중에 그래서 같이 동료였던 유고동, 류하오동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처형이 됩니다.
근데 이 루하우동이 지금도 중국 역사에 이름이 남아 있어요. 대만의 국기, 중화민국 국기였던 청천백일기 있죠? 그 청천백일기를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료인 루하우동이 죽자 수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초로 중국 민주혁명에 목숨을 바친 혁명가를 떠나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5년 후에 또 무장봉기를 한번 이제 준비를 해요. 2만 명 규모로 호주에서 봉기를 준비를 했어요. 2만 명을 다 회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2만 명이 봉기를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를 자기가 일본에서 만났던 자기의 형제였던 미야자키 도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낭인이에요. 이 미야자키 도텐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 이제 수넌이 망명을 했을 때 중국의 실력자들과 수넌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당시에 이 조선, 중국 뭐 일대는 거의 대부분이 뭐 심지어는 저 버마, 미얀마까지 혁명가들이 일본에 이제 망명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도 김옥균 대표적으로. 김옥균이 1895년에 암살이 되죠. 상하이에서. 상하이로 가기 전에 최후로 만났던 사람이 미야자키 도텐입니다. 미야자키 도텐한테 자기가 청나라에 가서 이웅장을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가지 마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가야 된다고 가서 이제 결국은 암살이 됐죠. 그 미야자키 도텐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혁명도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수넌의 후원자입니다. 중국에 가면 전부 다 뒷바라지 다 하고 5살 적었는데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후제우 그 봉기 때 무기 조달을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독일, 체코 뭐 이런 일대에서 영국에서 소총을 좀 해서 2만 정을 이제 2만 명의 봉기군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사기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봉기를 하기로 했는데 무기가 안 와요. 자진해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넌은 또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후로 그 신해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합니다만 그때 미야자키 도텐도 이제 같이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후로 1922년에 사망을 했는데 고의 관어 1월이요. 정신 동호 귀신이다. 높고 한결같기가 1월과 같고 정신은 귀신도 움직이네. 누구시냐면 모택동의 시입니다. 마오쩌둥이 그 미야자키 도텐을 흠모하면서 그때 이제 황응이라는 또 유명한 혁명가의 장례식 때 참여한 이 미야자키 도텐을 보고 마오쩌둥이 그런 시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전해오고 이게 이 후제우에 가면 그 시비가 있습니다. 수넌은 결국 이제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 때 수넌의 사상으로 무장한 수넌에 관계되는 동지들이 결국은 중국을 공화국으로 만들죠. 그런데 정작 신해혁명 당시에는 수넌이 중국에 없었어요. 아까 일본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가 있었습니다. 미국서 신해혁명 성공 소식을 듣고 급히 배를 타고 온 날이 바로 이 말하자면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넌이 그때는 이제 혁명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 수넌이 온다 그러니까 수많은 혁명 동지들이 다 상하이로 갑니다. 상하이 항으로 수넌이 탁 내렸어요. 수넌이 미국, 일본을 쭉 순회하고 왔기 때문에 오면서 무기도 많이 가져오고 군함도 좀 가져오고 또 차관도 좀 빌려와 가지고 돈도 뭐 해서 근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빈 걸로 옵니다. 그냥 와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혁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서 정말 이 몽상적 혁명가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결국은 이제 수넌이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청나라 정부가 위안스카이를 총리 대신이었던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그 신해혁명 혁명군을 진압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넌과 이 위안스카이가 협상을
해서 유안스카이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수너는 이제 물러앉게 되죠. 그러면 유안스카이가 잘했으면 되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가 되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유안스카이도 죽었죠. 이제 그 후에 이 수넌이 유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중화혁명당을 만들어서 국민당을 창당을 합니다. 1921년에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천중민이라는 광동 군벌이었습니다. 근데 천중민과 수넌은 결국 동지였지만 좋은 관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 천중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옹립을 했던 수넌을 다시 물리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영풍암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영풍암 사건을 해서 그 난국에 처한 수넌을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제스입니다. 그래서 장제스와 평생 동지로 수넌이 남게 되는 거죠. 이 영풍암은 이제 그 후로 배 이름을 바꿔요. 수넌함으로 바꾸는데 수넌함이라고 바꾼 게 아니라 중산함이라고 바꿉니다. 이 중산함이 또 장제스와 관련해서 역사 위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장제스 지지를 받아가지고 1923년에 육군 대원수,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의 실력자로 부각을 하면서 제1차 또 국공합작을 해요. 일본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공합작을 하겠다. 그때는 코민테른이라고 소련이 진주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련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래 못 버티고 2년 후에 이제 결국 수넌은 서거를 합니다. 그런데 수넌이 중국의 국부인 것은 틀림없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중국의 공화정을 일으켰던 이제 국부는 틀림없는데, 다만 이분의 뜻은 높았지만 말하자면 실력이 좀 부족한 그러한 미완의 혁명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성사를 시켰던 사카모토 료마와 비교되는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수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넌편은 결국은 뒤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장제스와 마오쩌둥을 낳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고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중국 역사의 마지막 라이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중국의 백년 국치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라이벌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6살 차이예요. 한 분은 장제스는 1887년, 그리고 마오쩌둥은 1893년생입니다. 10살이 장제스가 많죠? 두 사람 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이 장제스는 소금장수 집안이었다네요. 그리고 마오쩌둥은 분홍이고 곡물상, 호남성에서 곡물상을 했던 집안 출생이 되겠습니다. 신해혁명에 두 사람 다 1911년이 신해혁명이죠. 그게 참여를 해요. 장제스는 혁명군으로 입대를 합니다. 마오쩌둥은 자기가 살았던 호남성, 후난성에서 사병으로 6개월 동안 신해혁명에 참여를 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강성에 있는 정금공학에서 수넌의 삼민주의를 배웁니다. 장제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닝보우에 있는 보정 바오딩 군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해가지고 군인으로서 드디어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오딩 군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합니다. 장제스가 일본 육사 졸업한지 모르셨죠? 21기로 졸업을 하고 일본 군 장교로 1909년에서부터 11년, 그러니까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장제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한 군국주의자일 수도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마오쩌둥 과정을 보시면 자기 고향에서 후난 제1사범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 1918년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취업을 어디에 하냐? 북경대학교 도서관에 취업을 합니다. 사서보로 취업을 하는데 그 북경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를 할 때 북경대학 교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양창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마오쩌둥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창지 교수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게 양카이휘입니다. 근데 불행하게 양카이휘는 뒤에 국공내전 때 장개에서 군대에 잡혀갖고 처형을 당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학습을 하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1921년은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이네요. 2년 전이었던 2021년에 중국의 대형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100년 전이니까 1921년에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는데 거기에 마오쩌둥이 호남성 서기로 참가를 했습니다. 아까 1923년에 순원에 의해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비교적 양 국민당 세력과 공산당 세력이 합쳐서 하나로 가요. 억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갔는데 순원이 1925년에 서거를 하면서 결국은 이 국공합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깨진 결정적인 사건이 1926년에 중산암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아까 영풍암 사건이 있었죠? 그 영풍암이 순원이 집권을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순원의 이름인 중산암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국민당의 좌파들 또 공산당 척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왕징회의 이제 그 당시에 국민당의 좌파 척결을 하고 또 공산당이 척결이 되면서 그 다음 해 난징 국민정부를 장제스가 결국은 수립을 하고 공산당에 대한 극단적인 탄압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양카이휘 그러니까 모택동의 첫 번째 부인도 그때 처형이 됩니다. 모택동의 부인만 처형된 게 아니고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처형이 되는데 쭉 1930년 공산당 대토벌까지 그러한 과정들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그 당시에 이제 큰 세력은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이 있었고 공동의 적은 누구예요? 일본 제국주의자죠. 그러면 공산당을 공격을 하면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공격을 하기 어렵겠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 이후에 마오쩌둥의 쭉 그 과정을 보면 1923년 제3차 공산당 대회에 책임비서 5명을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드디어 마오쩌둥이 국가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 첫 시작이 제3차 공산당 대회입니다. 아까 1924년에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 선전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합작이 이루어지니까 소위 홍군이 공산당군이 국민당군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1925년 다음 해에는 국민당 선전부장을 해요. 놀랍게도 마오쩌둥은 대만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인 국민당의 선전부장 출신입니다. 그때게 농민운동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내는데 그게 바로 모택동의 사상인 마오이즘이 탄생을 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중국 농공 홍군이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강서성에서 드디어 국가까지 만듭니다. 그 사이에 1차 국공합작의 이 말하자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황포군관학교는 굉장히 동아시아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황포군관학교의 초대 교장이 누구였냐면 장제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산당과 그러니까 홍군과 국민당군이 그 후로도 이제 전쟁을 하죠. 그때 장군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사 지도자들만 황포군관학교 출신인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의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베트남의 군사 지도자도 전부 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3년 동안 6기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린바오 후중란, 이 사람은, 린바오는 인표 아마 다 기억하시죠? 인표가 중국의 2인자였잖아요. 물론 저 비행기 사고로 고비 사막에서 떨어져서 이제 운명을 달리합니다만은 중국군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허종남, 후중란은 중화민국, 그걸 민국군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민국군의 총참모장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부 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이었죠. 우리 조선에도 최용건, 김원봉, 유명한 김원봉 있죠. 바로 황포군관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군을 이끌었던 홍수이라는 사람은 호치민의 추천으로 황포군관학교에 와서 학교를 마쳤던 사람입니다. 이 교관들도 저울라이, 왕징웨이. 왕징웨이는 국민당의 좌파. 그다음에 저울라이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주울레, 수상. 이 사람들은 정치교관이었습니다. 뒤에 나온 내룽전, 에찌닝. 이 사람은 현대 중국의 군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군사교관이었어요. 그러니 아시아의 군사 지도자들을 황포군관학교에서 다 키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장제스가 교장을 할 때 가장 아꼈던 제자, 놀랍게도 린바오로. 뒤에 보시면 사람이 떠났다, 차도 식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가 보고 싶다, 이런 일기를 장제스는 남겼습니다. 근데 놀랍게 장제스 눈은 정확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장개석의 중화민국을 무너뜨린 사람은 린바오입니다. 그 후에 이제 나온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제 아까 장제스가 상하이 선언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공산군 대토벌 작전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공산군이 완전히 거의 소위 말하자면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대장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서안에서 연안까지 9,600km를 도망을 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중국군이 중공군이 86,000명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홍군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붉은 군대죠. 홍군 86,000명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이 소위 9,000km, 10,000km를 연안까지 가서 보니까 남아 있는 군인이 7,000명이었습니다. 11분의 1로 홍군이.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홍군이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그때 놀랍게 장쇠랑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장쇠랑의 아버지는 장쩌린이라는 장장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북군 군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동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지배를 했던 군벌이에요. 그런데 관동군, 일본군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 장장님을 장쩌린을 폭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장쇠랑이에요. 근데 장쇠랑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반일 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죠. 아버지 연수인데. 그런데 장제스가 일본을 싸운 게 아니고 공산당만 때려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 합작을 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쇠랑이 이제 그 당시에 군부 2인자였어요. 1인자는 물론 장제스였겠죠. 장제스가 말하자면 독전을 더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서안, 지금 장안이죠. 서안, 시안을 방문을 했는데 납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를 해요. 빨리 도장 찍으시오. 도장은 뭐냐?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을 공동적으로 싸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장제스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1936년 12월 12일. 12.12가 저게 역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제2차 국공합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멸망 직전에 공산당이 이걸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 시안사변이 없었다면 공산당은 소멸했습니다. 공산당이 소멸했으면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중화민국으로 통일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어떤 상황일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꾼 사건, 시안사변입니다. 그 후로 일방적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역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어쩌습니까?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갖고 있던 홍군이었어요. 이 홍군이 점점 숨을 쉬기 시작해서 후베이, 그러니까 하부, 지금 북경 주변 지역을 일대로 회복을 시작하고 1942년에 공산당 정풍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마오쩌둥이 이제 확고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다시 국공합작은 깨지고 국공내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년 후에 1947년에 요심전역이라는 싸움이 한번 일어나는데 요동의 심양을 놓고 싸웠던 전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전역은 우리는 전쟁, 전투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전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국민당군 12만 명이 림바오우 홍군에게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요심전역이 중국의 마지막 역사를 바꾸는 결정타가 되고 마는 거죠. 그 후로 48년에 결국은 만주 전체를 홍군이 점령을 하고 결국은 그 다음 해 1949년 10월 1일 드디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그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안 했어요. 마오쩌둥이 처음에 현재 지금 중공을 말하자면 중국을 창건을 할 때 신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중국. 그 후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명이 바뀝니다만은 그 사이에 있었던 장제스 비참한 최후. 우선 1940년에 일본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충칭으로 천도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옮기죠. 그것도 바로 이 장개석 정부가 중화민국이 수도로 옮겼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왕징에 아까 그 국민당 좌파 장제석에 의해서 장제스에 의해서 숙청이 됐던 사람이 난징을 비워놓고 이제 충칭으로 갔잖아요. 난징에다가 친일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장제스가 얼마나 저게 한이 맺혔던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왕징이가 그 전에 죽어요. 죽었는데 왕징의 묘로 가서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영원히 중국 역사에서 지워라 이름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941년에는 이제 이때 진주만 사건이 나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죠. 그때 중국도 대일 선전포고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아까 요심전역, 요동 점령, 신중국 그 과정을 보셨죠? 결국은 1949년 1월에 총통직을 사임을 합니다.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중런이라는 부총통을 총통으로 이제 저희가 지명을 하죠. 그리고 8월에 국부천대 무슨 뜻이냐?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천도를 했다. 대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싸움은 결국 누굽니까? 승자는 마오쩌둥이 되죠. 그래서 중국 최후의 싸움은 결국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마무리가 되고 소위 100년 국치의 끝을 중국 정부는
신중국의 수립 1949년 10월 1일로 그 종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럼 마오쩌둥이 왜 이겼을까? 아까 1936년 12월 12일 시안사변이 일어날 때 그때 중국군은 8,000명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 되면서 세력을 회복을 하고 급기야 이제 전쟁 초기,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은 일본 패망 이후를 말합니다. 1945년 직후에는 공산당 세력이 100만까지 커져요. 그러나 그 당시에 중화민국의 장개석 군대는 400만이었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저 동그라미가 하나씩 떨어졌으면 우리가 쉽게 딱 그 실감이 나는데 400만의 군대를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장제스 군은 400만이었어요. 1대4의 그 병력 열세를 극복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 놀랍게도 중국의 그 마지막 역사는 장개석이 왜 졌는가, 마오쩌둥이 왜 이겼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장개석이 질 수가 있냐, 장제스가. 이게 역사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장제스는 부패하고 무능했다.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마오쩌둥은 사상무장이 투철했죠. 그 후로 실질적으로 이 사상무장은 다 뻥이었고 거짓말했던 게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전쟁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상무장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집권을 하면 토지를 무상분배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나 장개석 군대는 농민 수탈을 했죠. 왜? 군비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수도 큰 정도의 많은 양의 미국 원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원조 못지않게 농민 수탈을 자행했던 것이 장제스 중화민국 정부의 그 당시의 실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결국 승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백년국치를 결국은 마감을 했다고 스스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제스가 패한 이후, 아까 말씀 하나 제가 빠뜨렸습니다. 제 위에 보면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죠.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공자 이제 제자가 논어에게 물어봅니다. 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해요. 우선 군대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 백성들 먹고 살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잃게 되면 무엇을 잃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군대는 잃어도 좋다. 군대가 필요하다. 족병을 얘기하죠. 족병. 군대는 잃어도 좋다. 그럼 군대를 잃고 나서 또 잃게 된다면 무엇을 잃을 수 있습니까? 족식이다. 족식. 이건 경제를 잃어도 좋다. 그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민신이다. 백성의 믿음이다는 거죠.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신분립입니다. 결국 무신분립을 모택동이 장제스가 입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제스 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비들은 내가 갖기를 바라는 것과 국민당이 갖지 못한 조직, 기율, 도덕성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무슨 일이든지 철저하게 토론하고 실천에 옮긴다. 자, 결국 장제스의 실패의 이유는 상호가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을 가졌고 또 도덕성이 무너졌고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근대화 또 일제가 침략하는 과정, 한반도 분단에 중국이 일정한 정도 책임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위안스카이가 보여주었던 조선에 대한 그 정말 만행들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중국이 조선에 대한 그 청나라의 지배권,
그걸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청일 전쟁을 결국은 일으켰고, 결국 청일 전쟁의 패배가 조선의 일제 침략으로 이어지는 그런 불행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은 일정한 정도 책임 있는 것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백년 국치가 끝이 났고 중국이 말하는 대굴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대굴기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겠습니까? 불리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그 100년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이 새롭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등장하는 G2 하나가 되는 그런 중화인민공화국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의 또 우리 민족의 방향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얻을 수 없는 나라,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강하고 또 힘센 나라, 이런 강소국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중국의 국치 100년 근세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